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녀 박주환, 박주호, 저신정남, 배우자 박상민 형제, 친정어머니 오대인 권상인과 또 필리핀에 있는 삼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하나님 믿고 따르지만 하나님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미래에도 더욱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지를 더욱이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소멸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가운데서도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원한 바람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밤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밤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포근하고 평안한 근심 없는 잠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을 마무리하기 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의 깊이를 더욱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유년 시절을 하나님 친구나 이성이나 게임이나 세상에 보기 좋고 호화찬란한 것들에 유혹당하며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으로 사용하실지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더욱이 세심히 관찰할 수 있는 주안이 주어져 신정남 배우자 박상민 형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를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욱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쩔 때는 세상의 호화로운 것들도 하나님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이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이 깊이 있게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고 행동하며 말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창세기 30장에서 36장 말씀.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내내 가축을 돌보면서 말이죠. 원래 야곱은 목자였으니까 가축 돌보는 일을 잘하겠죠. 야곱은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기 위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삼촌을 위해 일하는 동안 야곱은 자녀도 많이 얻었어요. 아들 11명에 딸이 1명이었어요. 그중 막내 아들의 이름은 요셉이었죠. 야곱은 막내 아들을 가장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낳은 단 1명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내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원래 살던 곳 가나안에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계속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야곱이 가축을 아주 잘 돌보았으니까요. 나중에 야곱은 삼촌 집에 일한 대가로 양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곱의 양떼도 아주 많아졌지요. 야곱도 부자 목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였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겁내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소, 양, 나귀, 낙타를 다 이끌고 길을 나섰어요. 야곱 식구들만 해도 그 수가 아주 많아 줄이 꽤 길어졌죠.
야곱 일행이 가나안 나라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더럽 겁이 났어요. 에서 형이 군인들을 많이 데리고 자기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에서 형은 아직도 자기에게 화가 나 있을까? 야곱이 예전에 자신을 속였던 것을 에서는 아직 기억하고 있겠죠. 에서는 그때만 해도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했어요. 그런 에서 형이 무서워서 야곱은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에서 형이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할까? 자기 아내와 아이들도 다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야곱은 정말 겁이 났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형에게 잘못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에서 형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고향에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스스로 꾀를 냈어요. 야곱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을 조금은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죽을 팔아서 형제에게 장자권을 샀던 그때처럼 말이죠. 야곱은 하인 서너 명을 에서 형에게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양과 소와 염소를 많이 끌고 가라고 했어요. 모두 다 에서 형에게 줄 선물이었죠. 어쩌면 에서 형이 선물을 받고 화를 풀지도 모르잖아. 야곱은 정말 어리석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믿으면 될 텐데 말이죠. 야곱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나 봐요. 아니면 자꾸 잊어버리든지요.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야곱에게 자꾸 싸움을 거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야곱은 그것이 정말 무섭고 싫었어요. 그래서 야곱도 같이 싸움을 하면서 말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요. 이제야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말이죠. 스스로 똑똑한 척 꾀를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멋진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죠. 이제 야곱은 이름이 두 개예요.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나중에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리게 됐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다음날 야곱의 식구들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 멀리에서 먼지 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에서형이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이쪽으로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에서형이 아직도 야곱에게 화가 나 있다면 어떡하죠? 하지만 야곱은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야곱의 식구들이 있는 곳에 도착한 에서는 낙타에서 훌쩍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야곱을 향해 달려왔어요.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었죠. 에서 형은 야곱에게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을 만난 것을 기뻐했답니다. 에서도 아주 큰 부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만 축복해 주었다고 속상해할 이유가 없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모든 일이 잘 됐어요. 이제 야곱은 평화롭게 가던 길을 계속할 수 있었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살았던 고향 헤브론을 향해서 헤브론으로 가는 중에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베델이라는 곳으로 먼저 갔어요. 아주 오래전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약속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잖아요. 거기서 야곱은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꿈을 꾸었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야곱은 헤브론을 향해 계속 갔어요. 양떼와 어린 양까지 데리고 가는 길이어서 빨리 걸을 수는 없었지만 고향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야곱 일행이 헤브론 근처에 이르렀을 때 라헬이 아기를 낳았어요. 이번에도 아들이었죠. 이 아들의 이름은 베냐민으로 지었답니다. 이제 야곱은 아들이 12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거예요.
야곱은 무척 슬펐어요. 라헬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야곱은 고향집에 도착했죠. 아버지 이삭은 살아계셨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요. 나이가 많은 이삭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함께 아버지를 묻어드렸죠. 그 후 에서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겠다고 떠났답니다. 야곱은 자기의 12아들과 함께 헤브론에 계속 살기로 했어요. 결국 야곱이 아버지 재산을 모두 물려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답니다. 아멘.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 언어의 힘을 믿어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이치는 언어로 표현 가능한 것에 한정되어 있단다. 사람이 어떠한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인식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 그만큼 언어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중요한 거란다. 언어는 단지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란다. 언어는 인간의 알 그 자체이며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란다. 언어는 문명의 모든 것이자 삶의 모든 것이란다. 그러니 언어의 힘을 믿거라. 절대로 언어의 힘을 무시하지 말거라.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성경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나쁜 말을 했다면 그 나쁜 말대로 내가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쁜 길을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말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좋게 말하면 정말 말한 대로 그 길을 가고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해라. 내가 들르는 식당 아주머니께도 출근길에 마주치는 경비원 아저씨께도 내 일터를 청소해 주시는 어르신께도 고개 숙여 인사하거라. 윗사람에게도 아랫사람에게도 인사하거라. 상대방이 소리 없이 인사한다면 너는 소리내어 인사하고 상대방이 고개 숙여 인사한다면 너는 상대보다 더 고개 숙여 인사하거라. 세상에 대한 존중은 사람에 대한 존중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다. 행동에서 나오지. 자신을 수고롭게 하면서 인사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더 자신있게 심어준단다.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정중히 인사하는 너의 모습은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식될 거야.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도 내가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던 사람들이 너를 도울 수도 있게 된단다. 그냥 인사만 했던 사람인데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부축해주고 나를 병원까지 데려가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 등에 칼을 꽂지 않도록 주위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인사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세요. 아빠는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세요. 속담이 100개라도 깨어야 보배.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 차라리 모르면 마음이 편하지만 알게 되면 걱정거리가 많아 해롭다는 뜻.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 세계명작 마지막 잎새. 미국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에는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살았어요. 존 씨와 수, 이 둘은 같이 작업실을 얻어 그림을 그렸답니다. 추운 11월인 어느 날 존 씨가 폐렴에 걸려 앓아누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올 겨울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소. 의사의 말에 수는 너무 슬펐어요. 문제는 존 씨가 병을 이기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 있었죠. 날 그만 내버려도 창밖에 담쟁이 넝쿨의 입이 모두 떨어지면 나도 죽게 될 거야. 존 씨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수는 존 씨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존 씨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수는 아래층에 사는 베어만 씨에게 존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호호, 담쟁이 넝굴과 자신의 병이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게요. 이대로 존 씨가 죽을까 너무 걱정돼요. 수는 베어만 씨와 함께 2층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창밖으로 세차게 바람이 불며 비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쉬. 수는 존 씨가 볼까봐 깜짝 놀라서 커튼을 착 쳤어요. 이런 날씨면 밤새 담쟁이 넝굴의 입이 모두 떨어지고 말 거야. 수는 마음속으로 입이 모두 떨어지지 않길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아침이 밝았어요. 존 씨가 옆에서 잠든 수를 흔들어 깨웠어요. 수, 커튼을 열어줘. 담쟁이 넝굴이 보고 싶어. 수가 머뭇거리며 커튼을 열었어요. 치치치치치. 그러자 존 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수, 저길 봐. 밤새 그렇게 바람이 불었는데도 입 하나가 남아있어. 그러게. 어떻게 입이 붙어 있을 수 있지? 이건 기적이야, 수. 당장 수프를 가져다 줘. 나도 저 마지막 잎새처럼 힘을 내서 병을 이겨낼래. 존 씨는 몸을 일으켜 수가 가져온 스프를 먹기 시작했어요. 수는 존 씨가 일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베어만 씨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뜻밖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베어만 씨가 차가운 비를 맞으며 담쟁이 넝굴이 있는 벽에 잎을 그리다가 폐렴에 걸렸다는 거예요. 결국 베어만 씨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존 씨가 보고 좋아했던 그 잎은 사실 베어만 씨가 그린 것이었어요.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이야. 존 씨가 이 사실을 알면 다시 삶을 포기할지도 몰라. 결국 수는 존 씨에게 베어만 씨의 이야기를 전할 수 없었어요. 존 씨는 마지막 잎새를 보고 희망을 얻어 병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베어만 씨가 그린 가짜 잎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사실이 있지요. 존 씨의 경우는 다시 삶을 포기하거나 자신이 베어만 씨를 죽게 만들었다고 죄책감에 시달릴 테니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이라고 해요. 모르는 게 부처로 바꿀 수도 있고요. 비슷한 뜻의 한자 성어에는 식자 우한이 있어요. 알식자, 글자 자자, 근심우자, 근심 환자로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의 뜻을 가진 격어는 아는 게 힘이다 라는 뜻도 있답니다. 위풍당당 고사성어 자신만만. 서부전선 이상없다 속 산전수전 매산자 싸울전자 물수자 싸울전자 산전수전 세상을 살면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겪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 산전수전 소년병 파울 보이머의 비극적 최후 1919년 파울 보이머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수업을 받던 학생이었어요. 졸업식 날 파울 보이머의 담임은 학생들에게 호소했어요. 비로소 너희들이 국가의 영웅이 될 때가 왔구나. 위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독일의 군인이 되어 프랑스를 물리치고 돌아오너라. 그 말에 감동받은 파울 보이머와 같은 반 친구들 20명은 모두 독일군에 자원을 했어요. 프랑스를 물리치는 훌륭한 영웅이 될 거야. 하지만 그럼 파울 보이머의 생각은 서부 전선에 도착하자마자 깨졌어요. 쉴 새 없이 날아오는 폭탄, 퓨, 붕붕. 끊임없이 밀려드는 프랑스군, 그리고 끔찍한 독가스까지. 전쟁터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파울 보이머는 그저 살아남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프랑스군과 계속해서 전투를 치를수록 파울 보이머의 친구들은 하나씩 숨을 거뒀어요. 처음 친구가 죽던 날 파울 보이머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떠나간 친구가 천국으로 가길 빌어줬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파울 보이머는 너무도 많은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수많은 프랑스군을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 파울 보이머에게는 죽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파울 보이머는 야간 전투 중 한 프랑스군을 총으로 쏴 없애버렸어요. 그 프랑스군의 이름은 제럴드 듀벌, 책을 만드는 식자공이었죠. 그 순간 파울 보이머는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제럴드 듀벌을 죽였어. 책을 만드는 식자공을 내가. 파울 보이머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해졌어요.
그러다 전투 중 다쳐 고향으로 휴가를 갈 수 있게 되었죠. 파울 보이머는 기뻐하며 고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고향의 친척과 어른들은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어서 빨리 독일이 전 유럽을 물리쳐서 승리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들의 말은 파울 보이머에게 헛된 외침으로 들릴 뿐이었어요. 파울 보이머는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전쟁터의 동료들 뿐이라는 걸 깨달았죠. 결국 파울 보이머는 동료들을 만나러 다시 위험한 전쟁터로 향했어요. 1918년 10월 11일 파울 보이머에게 운명의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가던 가을날이었어요. 늘 프랑스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서부전선에도 왠지 모를 평온함이 감돌았죠. 파울 보이머는 나이는 18밖에 되지 않았지만 2년 동안 온갖 산전수단을 겪은 군인으로 변해 있었죠. 파울 보이머는 푸른 하늘을 보자 왠지 마음이 풀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그 순간 탕 하는 소리와 함께 파울 보이머가 쓰러졌어요. 프랑스군의 총알이 파울 보이머의 생명을 걷어간 것이죠. 그날 저녁 독일 사령부는 전국에 대고 당당히 발표했어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 고전 속 지혜 배우기. 성인도 채 되지 못한 나이인 18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군인이 된 파울 보이머. 그는 결국 전쟁터에서 숨을 거뒀지만 독일 사령부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고 발표했대요.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우리는 전쟁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지 깨닫게 되지요. 고전 기피일기, 포화 속에서 피어난 문학. 독일의 작가 에리히 레마르크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병사로 참전한 경험이 있어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그는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죠. 그래서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 노력했어요. 그 이후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독일에 들어오자 레마르크는 프랑스로 몸을 피했어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다시 미국으로 떠났어요. 전쟁 후에는 스위스에서 나머지 삶을 보내죠. 레마르크의 또 다른 명작이라고 불리는 개선문 역시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의 파리를 배경으로 한 자전적인 소설이죠. 레마르크 말고도 많은 작가들이 전쟁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썼어요. 그런 작품들을 묶어서 전쟁 문학이라고 불러요. 이런 전쟁 문학은 전쟁의 끔찍함을 알리고 진정한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알리려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쟁이 훌륭한 작품들을 탄생시키는 소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주인공 파울 보이머가 만약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누굴 죽일 일도 없었을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았겠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절대 펜을 놓지 않았던 작가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쟁 문화를 읽으며 인간과 세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거랍니다. 고구려의 전성기.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양원왕이 죽고 평원왕이 그 뒤를 이어 고구려 25대 임금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일이에요. 와, 바보 온달이다. 야, 바보다. 돌 던지자. 창, 어여, 창, 창, 어여. 헤헤헤헤. 돌을 맞았는데도 웃는다. 정말 바보다. 고구려에는 온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내가 있었어요. 성품은 착하나 늘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어서 놀림을 받았는데 한 번도 화를 내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바보 온달이라 불렀어요. 온달이가 도망간다. 어머니, 밥을 얻어왔어요. 아이고, 우리 온달이 왔냐? 온달은 가난했기 때문에 밥을 빌어 어머니를 공양했어요. 온달의 어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아 온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혹시 또 맞고 들어온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한편 고구려 25대 임금 평원왕은 와, 고고 공주야,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우는 것이냐? 와, 마마마. 낮이나 밤이나 울기를 일삼는 평강공주 때문에 늘 골치가 아팠어요. 구름이 햇님을 가려서 너무
전혀 안 슬퍼. 나는 햇님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구름이 햇님을 내놓을 때까지 울 거예요. 아유, 오늘 중엔 절대로 해가 보일 것 같지 않은데. 공주야, 너 그렇게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뚝. 뭐냐, 울음을 그쳤다. 오, 이거 봐라. 바보 온달의 효과가 엄청난걸. 온달? 아바마마, 낙엽이 져서 너무 슬퍼요.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뚝. 아바마마, 제 치마에 실밥이 풀렸어요. 우리 평강공주가 자꾸 울기만 하니 바보 온달에게 시집이나 보내야겠다. 뚝. 울음을 그치는 거죠. 평원왕은 평강공주가 울 때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놀렸대요. 바보 온달 덕분에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구나. 세월이 흘렀어요. 평강공주가 어느새 16세가 되어 결혼 정년기에 이르자, 여기서 정년기는 나이가 어떤 평균적인 것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평원왕은 혼사 준비를 시작했죠. 공주야, 이제 너도 혼이 날 나이가 되었구나. 마침 상부고 씨가 내 신랑감으로 적격인 듯하여 혼사 준비를 하는 중이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물론 좋아할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잠깐만요. 홀짝 홀짝. 아바마마, 2차 좀 다 마시고 대답할게요. 호, 홀짝. 뭐예요? 너무해요. 아바마마, 분명히 저더러 온달과 결혼하고 살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상부고 씨랑 해요. 아바마마 거짓말쟁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양치기다. 아이고, 이 녀석아, 그건 그냥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농담한 거야. 그걸 믿다니 네가 바보 평강이냐? 아바마마, 이러시면 곤란해요. 임금이 두말하면 백성이 2배 고생. 전 온달이랑 결혼할게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딸을 바보한테 시집 보내냐? 잔말 말고 상부고시랑 결혼해. 싫어요. 온달한테 시집 갈래요. 왜 자꾸 출가 외인이 될 사람한테 간섭하고 그러세요? 여기서 출가 외인은 시집간 딸은 친정 사람이 아니고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내가 딸을 잘못 키웠구나. 뿌득뿌득. 당장 나가. 아빠 말 안 듣는 불량 딸은 필요 없다. 궁궐을 나가서 바보 온다가 결혼하지 네 맘대로 해. 아바마마 미워요. 이렇게 해서 궁궐을 쫓겨난 평강공주는 약간의 보물을 사들고 온달을 찾아갔어요. 아버님의 말을 지킬 거야. 똑똑 계세요? 니슈, 저는 온달님과 결혼하러 온 처자입니다. 어머님께 먼저 저를 올리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슈? 내 비록 눈은 멀었으나 그대의 향기를 느끼니 전하의 귀인임이라 알 수 있다오. 그런 분이 왜? 예, 이미 마음을 정하고 왔으니 받아주세요. 이러한 평강의 뜻에 온달의 눈먼 어머니뿐만 아니라 온달 자신도 반대했어요. 너같이 귀한 여자가 나와 결혼할 리 없어. 분명 여우나 귀신일 터. 썩 물러가라. 결국 평강은 온달의 집에 찾아온 첫날을 밖에서 보내게 됐어요. 여우나 귀신이라니, 너무해. 다음날 평강은 온달과 그 어머니께 사실대로 자초지종을 얘기하며 받아줄 것을 간청했지요. 여기서 자초지종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공주거든요. 아니, 공주님이라면 더욱 안 되죠. 이 미천한 돈과 어찌 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옛말에 한말곡식도 방아찌울 수 있고 한자 배도 꿰맬 수 있다고 했어요. 마음만 맞는다면 부자이건 빈자이건 무슨 상관 있겠어요. 여기서 빈자는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느 날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부탁했어요. 이 폐물로 장에 가서 말 좀 사오세요. 시장에서 파는 거 말고 야윈 말이라도 좋으니 꼭 국가에서 파는 말로 사오셔야 해요.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으나 부인이 시키는 일이니까 그대로 할게요. 평강공주는 남편 온달이 사온 말을 부지런히 먹여서 훌륭한 명마로 키웠어요. 됐어. 여보,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제가 보기에 당신은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뛰어난 재능을 지닌 분이세요. 남편이 잘 되도록 내조하는 것이 아내의 의무. 이제부터 당신은 제게 글을 배우고 무술을 연마하세요. 부인이 하라면 해야죠. 그 후로 온달은 밤마다 평강공주에게 글을 배우고 낮에는 무술을 익혔어요. 엽! 자세 봐라, 자세! 똑바로 해! 여보, 부인. 아자! 엽!
이 무렵 고구려에는 해마다 3월 3일이면 사냥대회를 열어 무술에 뛰어난 인재를 찾아오곤 했어요. 피웅탕! 오호, 다른 이들보다 눈에 띄게 많은 짐승을 잡는 청년이구나. 예, 저 청년이 말도 제일 잘을 탑니다, 마마. 올해 사냥은 네가 1등이구나.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 대왕마마. 소소소이는 온달이라 하옵니다. 궁. 뭐뭐? 내가 내 딸 평강의 남편인 바보 온달이라고? 예, 마마. 이상하다. 바보 온달이 어떻게 이런 실력을... 그로부터 얼마 후 요동 지역에 후추 나라의 후주 후주 나라의 무제가 쳐들어와서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이 산의 들에서 맞서 싸웠어요. 야, 칭칭칭, 와, 야, 오, 저기 선봉에 서서 용맹하게 싸우는 병사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 고구려에 저런 인재가 있었다니. 아, 마마, 온달입니다. 이번 전투에서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최고의 병사지요. 또 온달이냐? 하하하, 보아라 신하들아. 저기에서 용맹을 덜치는 천하명장 온달이 바로 내가 제일 아끼는 상인이라. 원래는 싫어하셨으면서 깨갱. 이렇게 해서 온달은 평원왕에게 신임을 받고 직위를 얻어 대형이라는 벼슬에 올랐어요. 여기서 대형은 고구려의 14관등 가운데 5째 등급이었어요. 온달의 위엄과 권세는 날로 강해졌고, 그러나 온달 장군은 영양왕 때 군사를 얻어 과거에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신라를 쳤다가 화살을 맞고 전사했어요. 그 억울하구나. 계림현과 중령 이서의 땅을 되찾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건만. 병사들이 슬퍼하며 장사를 지내려 하는데 놀랍게도 온달의 상여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평강공주가 와서 위로한 뒤에야 상여가 움직였다고 해요. 꼼짝도 안 해. 땅에 붙은 건가? 살아생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더니 죽어서 화를 내시네요. 죽고 사는 것은 이미 결판 났으니 돌아가요, 여보. 80일간의 세계 일주 11번째 이야기. 필리어스 포그 엄청난 돈을 들여 탈 것을 구하다. 열차는 정시에 출발했어요. 열차에 탄 승객 중에는 장교 및 문관들 거래를 위해 인도 동부 지역을 방문하는 아편과 인디고 염료 상인들이었어요. 파스파르투는 주인과 같은 칸에 탔어요. 맞은편에 다른 승객이 한 명 더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수에즈에서 bombay까지 오는 동안 포그 씨와 함께 휘스트 게임을 했던 사람으로 영국군 여단장인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이었어요. 그는 바라나시 근처에 주둔한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키가 크고 금발에 50살 정도 된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은 세포이 반란 진압 작전에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인도에서 거주하면서 고국에는 가끔 한번 들르는 사실상 인도 토박이에 가까웠어요. 그는 유식한 사람이라 포그 씨가 질문만 한다면 인도인들의 관습이나 역사, 사회 구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포그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필리어스 포그는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의 둘레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역학 법칙에 따라 지구 둘레에 궤도를 돌고 있는 무거운 물체와도 같았죠. 이 순간에도 그는 머릿속으로 런던을 떠난 뒤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를 계산하는 중이었고, 천성적으로 쓸데없는 동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 두 손을 맞비비며 흡족해 했을 거예요. 크로마티 경우 휘스트 게임 틈틈이 포그 씨를 관찰한 게 전부였지만 길동무가 별난 사람이라는 걸 모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 저 차가운 겉모습 아래 인간의 심장이 뛰고 있었는지, 저 사람의 영혼이 과연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윤리적 열망을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죠. 크로마티 경으로서는 정말 알쏭달쏭한 문제였어요. 이제껏 많은 괴짜들을 만나봤지만 정밀과학의 산물이라고 할 만한 포그씨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죠. 필리어스 포그는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에게 자신이 지금 세계 일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숨김없이 얘기했고,
또 세계 일주를 왜 하는지도 얘기해 주었어요. 크로마티경은 그런 내기란 유용한 목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성적인 사람을 제대로 안내해 줄 유익한 지침이 없는 터무니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 누구한테도 유익한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봄베이를 떠난 지 1시간 뒤 기차는 철교를 건너고 살세테 섬을 가로질러 인도 본토를 달렸지요. 칼리안 역에서 오른쪽으로 칸달라와 푸나를 거쳐 인도 남동부로 향하는 지선이 갈라져 나갔고 기차는 파우엘 역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서고츠 산맥으로 들어섰어요. 용암 대지와 현무암층으로 이루어진 서고츠 산맥은 수많은 지맥으로 갈라져 있고 울창한 숲으로 덮인 높은 봉우리들이 이어졌어요. 프랜시스 크로마티경과 포그씨는 이따금 몇 마디를 주고받았어요. 크로마티경은 자꾸 끊기는 대화를 이어보려고 애썼죠. 포그씨, 몇 년 전에 오셨다면 분명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일정이 어그러졌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로가 이 산맥 기슭에서 끊겨서 맞은편 산기슭에 있는 칸달라역까지는 가마를 타거나 조랑말을 타고 가야 했으니까요. 포그씨가 대답했어요. 그 정도 지체는 제 일정에 별로 차질을 빚지 않았을 겁니다. 장애물을 만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획을 짰으니까요. 하지만 포그씨, 저 젊은이가 이를 저지르는 바람에 큰 말썽에 휩쓸림 뻔했지 않습니까? 파스파르투는 여행용 담요로 발을 휘감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프랜시스 크로마티경이 말을 이었죠. 영국 정부는 그런 종류의 위법 행위에 극도로 엄격하게 대처합니다. 그래야 하고요. 무엇보다 인도인들의 종교적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만약 포그씨 하인이 붙잡혔다면 포그씨가 대답했어요. 만약 붙잡혔다면 판결을 받고 형을 치르고 그런 다음에 평온하게 유럽으로 돌아갔겠죠. 어째서 그런 일로 주인의 일정이 늦어진다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결국 대화가 다시 끊겼죠. 밤사이 기차는 고츠 산맥을 넘었고 나시크를 지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21일에는 칸데시 지방에 잘 경작되어 있는 들판을 달렸죠. 들판 위로 점점이 흩어진 작은 촌락에는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종탑 대신 힌두교 사원의 뾰족탑이 솟아 있었어요. 고다바리 강에서 흘러나온 수많은 물줄기가 비옥한 토지를 적시고 있었어요. 잠에서 깨어나 밖을 내다본 파스파르투는 자신이 인도반도 철도를 타고 인도인들의 땅을 가로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꼭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영국산 석탄을 태우면서 영국인 기관차가 조종하는 기관차가 커피, 육두구, 정향, 적후추를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장을 향해 증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연기는 소용돌이 치며 야자나무 숲을 휘감았고 그 사이로 아름다운 방갈로식 별장, 버려진 암자, 인도 건축의 화려한 장식으로 아름다움을 더한 화려한 신전들이 보였죠. 이어 넓은 벌판이 까마득하게 펼쳐졌고 밀림도 나타났어요. 밀림 속에 뱀과 호랑이들이 기차 소리에 겁을 먹고 움츠렸어요. 기찻길 때문에 여기저기 끊긴 숲에서도 아직 떠나지 않은 코끼리들이 산발한 여인처럼 연기를 흩날리며 지나가는 열차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날 아침 여행객들은 말레가온 역을 통과한 뒤 칼리 여신을 섬기는 맹신도 결사가 활약하며 수많은 피가 흐른 음산한 지역을 지나갔어요. 멀리 앉은 곳에 엘로라 마을과 기막히게 아름다운 사원들이 있고 포악한
아우랑제브 황제 통치 당시에는 수도였지만 지금은 그저 니자메 왕국에서 분리된 지방의 중심 도시에 불과한 아우랑가바드도 있었어요. 서그의 두목으로 암살자들의 왕이라 불리던 페린게아가 위세를 떨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죠. 비밀 결사 조직에 속한 암살자들은 죽음의 여신 칼리를 위하여 젊은이든 늙은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그들은 늘 목을 졸라 죽였기 때문에 피가 흐르는 법이 없었고 한때는 어디를 봐든 시체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지요. 영국 정부가 이런 범죄 행위를 막는데 상당히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끔찍한 조직은 여전히 남아 활동 중이었지요. 기차는 12시 30분에 부르한부르역에 멈췄고 파스파르트는 엄청나게 비싼 값에 가짜 진주로 꾸민 슬리퍼처럼 뒤꿈치가 트인 가죽 신발을 살 수 있었어요. 그 신발을 신고 파스파르트는 신이 나서 우쭐거렸어요. 승객들은 재빨리 점심을 먹고 다시 기차에 올랐고 기차는 잠시 탑티강을 따라 달리다가 아세르구르 역을 향했어요. 탑티강은 수라트 부근에서 칸베이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조그만한 강이었어요. 이쯤에서 파스파르투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밝히는 게 좋겠죠. 본베이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파스파르투는 세계 일주가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전속력으로 인도를 횡단하게 된 뒤로 이제는 완전히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타고난 성격이 순식간에 되돌아왔고 젊은 시절 지니고 있던 풍부한 상상력을 되찾았지요. 그는 주인의 계획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정말로 최단 시간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내기를 했다는 것을 절대 그 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죠. 그러자 파스파르투는 혹시라도 늦어지지 않을까, 여정 중에 무슨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기는 자기 일이 되었고 그러자 전날 저지른 그 말도 안 되게 멍청한 짓 때문에 내기를 망칠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결국 포구시만큼 냉정하지 못한 파스파르투는 포구시보다 더 많이 걱정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는 며칠이 지났는지 세 곳도 세었고 기차가 멈출 때마다 저주를 퍼부었고 어째서 포구시가 기관사에게 빨리 도착하면 특별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는지 마음속으로 주인을 질책했지요. 기선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지만 규정 속도를 꼭 지켜야만 하는 철도에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몰랐던 것이죠. 저녁 무렵에 열차는 칸데시 지역과 분델칸드 지역의 경계를 이루는 수트푸르 산맥으로 접어들었어요. 다음 날인 10월 22일 크로마티경이 시간을 묻자 파스파르투는 자신의 시계를 꺼내보고 새벽 3시라고 알려주었어요. 그의 자랑스러운 시계는 여전히 서쪽으로 경도가 77도나 떨어진 그리니치 천문대에 맞추어진 채로 4시간이나 늦게 가고 있었어요. 크로마티경은 파스파르투가 알려준 시간을 고쳐 주면서 일전에 픽스가 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좌우선이 바뀔 때마다 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열차가 태양을 향해 계속 동쪽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경도 1도를 지날 때마다 낮이 4분씩 짧아진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애썼어요.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고집센 젊은이는 여단장의 설명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고집스레 시계를 그리니치 표준시에 맞춰 놓은 채로 바늘을 돌리려 하지 않았어요. 사실 해가 될 것은 없지만 아무도 손해볼 일은 없는 고집이었죠. 아침 8시에 기차가 로탈역을 24km 남겨둔 상태에서 멈춰섰어요. 방갈로 몇 채와 인부 숙소 밖에 없는 황량하기만 한 넓은 개간지였어요. 기관사가 객차를 따라 걸어가면서 외쳤죠. 승객 여러분, 여기서 내리십시오. 필리어스 포그는 프랜시스 크로마티경을 바라보았지만 그 역시 어째서 기차가 대추야자 숲 한가운데 멈춰섰는지 영문을 모르는 눈치였죠. 깜짝 놀란 파스파르투가 기차에서 내렸다가 후다닥 다시 돌아오며 소리를 질렀어요. 주인님, 선로가 없어요. 프랜시스 크로마티경이 물었죠. 그게 무슨 소린가? 기차가 더 갈 수 없답니다. 연한장은 곧 기차에서 내렸어요. 필리어스 보그가 서두르는 기색이 뒤를 따랐죠. 두 사람은 기관사를 찾아갔어요. 프랜시스 크로마티경이 물었죠. 여기가 어디요? 기관사가 대답했어요. 콜비 마을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거요?
그래야겠죠? 선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선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라하바드까지 80km 정도는 아직 선로가 안 깔렸고 알라하바드에서 다시 기차를 타실 수 있습니다. 신문에는 철도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고 기사가 났는데도 그야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신문이 틀렸나 보죠. 크로마티 경이 열을 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분명 본베이에서 캘커타까지 가는 표를 팔았잖소. 그랬죠. 하지만 콜비에서 알라하바드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걸 손님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파스파르투는 기관사를 때려눕히고 싶었죠. 하기야 기관사로서는 별 도리가 없을 것이죠. 파스파르투는 차마 주인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포그시가 짤막하게 말했어요. 크로마티 경, 알라하바드까지 갈 방책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포그시, 이렇게 늦어지면 당신에게는 분명 불리하겠군요. 아닙니다, 크로마티 경. 다 예상한 일입니다. 뭐라고요? 선로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저 조만간 어떤 식으로 장애물이 나타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틀 앞선 상태니까 좀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25일 정오에 캘커타에서 홍콩으로 가는 증기선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22일이니까 시간에 맞춰 캘커타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확신에 찬 대답 앞에서 무슨 대꾸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선로 공사는 이 지점에서 중단되어 있었거든요. 원래 신문이란 늘 빨리 가는 시계와도 같아서 성급하게 선로가 완성되었다고 보도해버린 것이죠. 여행자들은 대부분 선로가 끊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차에서 내린 승객들은 마을로 가서 구할 수 있는 온갖 탈 것을 동원했죠. 바퀴가 4개인 작은 수레, 인도 흑소가 끄는 수레, 이동식 탑처럼 생긴 마차, 가마, 조랑말 등이 보였죠. 포그시와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이 탈 것을 찾으러 갔을 때는 작은 마을에서 동원할 수 있는 운송수단은 이미 동인한 상태였고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필리오스 포그가 말했죠. 걸어가야겠군요. 마침 주인 곁에 다가온 파스파르트가 근사하긴 하지만 허술한 가죽진을 내려다보면서 의미심장하게 얼굴을 찌푸렸어요. 다행히도 그는 주인과 따로 탈 것을 찾아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인은 약간 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냈죠. 주인님, 탈 것을 찾긴 찾았는데요. 어떤 건가? 코끼리요. 여기서 100보쯤 떨어진 곳에 사는 인도인이 갖고 있습니다. 보러 가세. 5분 뒤 필리어스 포그, 프랜시스 크로마티경, 파스파르트는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우리 옆에 있는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오두막 안에는 인도인이 한 명 있고 우리 안에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코끼리를 보여달라고 하자 인도인은 포그시 일행을 우리 안으로 데려갔어요. 그들은 그렇게 코끼리를 보았죠. 짐, 운반용이 아닌 코끼리 싸움용으로 키우는 그 정도 길들여진 코끼리였어요. 그 목적에 맞도록 주인은 코끼리의 타고난 온순한 성질을 인도어로 무티시라고 하는 광포한 흥분의 절정 상태에 이르도록 조금씩 바꾸는 중이었죠. 코끼리에게 3달 동안 설탕과 버터를 먹이는 것이 그 방법이었죠. 그런 방법으로 정말 코끼리를 바꿀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코끼리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포구씨에게는 정말 다행인 것이 이 코끼리는 문제의 식이요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무티시 상태가 되지는 않았어요. 키우니 코끼리 이름이에요. 코끼리들이 으레그랬듯이 장시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다른 탈 것을 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에 필리어스 포그는 결국 코끼리를 타고 가기로 했죠. 하지만 인도에서 코끼리는 점점 기이해지기 시작한 터라 값이 무척 비쌌거든요. 특히 서커스 극단에서 하는 코끼리 싸움은 수컷만 가능했기 때문에 수컷 코끼리는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게다가 사육되며 길들여진 코끼리는 거의 번식을 하지 않아서 코끼리를 구하려면 사냥을 해야 했죠. 이제 코끼리는 아주 정성껏 다뤄야 하는 동물이었어요. 포그씨가 코끼리를 빌리고 싶다고 말하자 주인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포그씨는 1시간에 10파운드라는 엄청난 삭스를 주겠다고 제의했고요. 주인은 거절했어요. 20파운드 역시 거절했어요. 40파운드 그것도 거절했어요. 파스파르투는 포그씨가 값을 부를 때마다 놀라서 펄쩍 뛰었죠. 하지만 정작 인도인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포그씨가 부른 값은 상당한 액수였거든요. 알라하바드까지 15시간 걸린다고 치면 코끼리 주인은 600파운드를 벌게 되는 거죠. 필리어스 포그는 무덤덤한 어조로 그렇다면 1000파운드를 줄 테니 코끼리를 팔겠냐고 물었어요.
인도에는 팔지 않겠다고 했죠. 엄청난 횡재를 할 수 있으리라는 냄새를 맡은 모양이었어요.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이 포구씨를 바로 불러 더 높은 값을 부르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권했어요. 포구씨는 자기가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지금 2만 파운드가 걸린 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끼리가 꼭 필요하고 제값보다 20배를 더 주고서라도 코끼리를 손에 넣어야 한다고 대답했죠. 포구씨는 다시 인도인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인도인의 작은 눈이 이제 액수만 맞으면 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필리어스 포그는 점점 값을 올렸어요. 1200파운드, 1500파운드, 다음에는 1800파운드, 마지막으로 2000파운드를 제시했어요. 평상시에 안색이 불그레한 파스파르투의 얼굴이 흥분하면서 새파래졌죠. 2000파운드에 드디어 인도인이 뜻을 굽혔어요. 파스파르투가 큰 소리로 말했죠. 제 가족신을 걸고 맹세하지만 제대로 비싼 코끼리 고기로군요. 게다가 성사되었으니 이제 길잡이를 구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죠. 영특해 보이는 젊은 파르시아나가 나선 것이었어요. 포구씨가 돈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당연히 그의 영특함은 2배로 불어날 것이었죠. 파르시 청년은 즉시 코끼리를 끌고 나와 장비를 갖추었어요. 그는 코끼리를 부르는 마후트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코끼리 등에 안장용 헝겊을 덮었고 몸통 양쪽으로 그리 편해 보이지 않는 앉을 자리를 매달았어요. 필리어스 포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은행권으로 인도인에게 값을 지불했어요. 파스파르투의 얼굴빛을 보니 가방이 아니라 파스파르투의 뱃속에서 돈을 꺼낸 듯 했죠. 그런 다음 포그씨는 크로마티 경에게 알라하바드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여단장은 받아들였죠. 워낙 거대한 동물이니 한 명 더 탄다고 해서 지칠 리도 없었죠. 식량은 콜비 마을에서 구입했어요. 포구씨와 크로마티 경이 각각 양쪽 자리에 앉았어요. 파스파르투는 주인과 여단장 사이에 놓인 헝겊 덮개 위에 앉았어요. 파르시 청년이 코끼리 목에 올라탔고 9시에 코끼리는 마을을 떠나 지름길을 따라서 울창한 종려나무 숲으로 들어갔어요.